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발달, 오늘은 파트 1, 아주 크게 파트 1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Cry of the Spirit이라는 영의 울음. 이제 이 cry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을 담고 있냐면, 외침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울음을 표현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울면서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안 울면은 막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팡팡 때려서 이제 울게 만드는데, 그렇게 이제 인간이 태어나는 그 느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오늘 다루는 1장에서 인생이란 무엇이며 왜 사는가에 아래로부터의 관점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이란 무엇이며 왜 사는가에 제임스 로더가 손녀딸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돌아보게 된 인생의 의미를 이제 적고 있어요. 이 책에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만약에 내 딸이 그 손녀의 그 탄생 과정 속에서 만약에 어떤 뭐 혈압이 올라가거나 출혈이 너무 강력하게 세거나 해서 만약에 이 딸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됐다면, 그러면 뭐 이제 그 자신의 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아주 그 뭐랄까 강력한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무사히 잘 태어났기 때문에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라는 이런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냐면,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인생이 무엇이고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안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너머에는 제임스 로더라는 사람이 그 죽음 체험을 했었잖아요. 그 차에 치여서 죽음의 체험을 했던 종교 체험과 삶의 변환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듯이, 그 순간을, 그러니까 이제 변형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경험했었던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이 책이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는 죽음 그 순간 이전에도 이렇게 제임스 로더는 이미 실존주의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과 이 인생이란 무엇인지 왜 사는지에 대한 그 바탕은 베이스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이란 무엇이고 왜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 그렇게 사는 사람, 뭐 종교심이라는 것을 아주 유난히 갖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 그렇다면은 왜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요? 왜 그 사람들은 있는 것이고 또 종교심이 없다면 왜 그 사람들은 없는 걸까? 이렇게 좀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인생이란 무엇이며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구엘 드 우나무도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오직 인간만이 죽은 자를 매장한대요. 이것은 이제 인간이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 그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보통 보면은 그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기린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기린이 죽었다고 기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린을 막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매장을 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너 정말 찢겨 죽여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진시황제 못지않은 왕릉을 만들어줄게. 막 이렇게 기린들끼리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죽은 자를 매장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건가라는 것을 이제 이거를 한번 독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라 라고 화두를 던지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에서도 아주 이렇게 생명에 대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존주의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실존주의의 가장 이제 큰 시작이 키에르케고르였는데, 뭐 까미나
뭐 사르트르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실존주의가 되게 허무주의 막 그리고 막 니체 이런 사람들도 막 신은 죽었다 막 이런 사람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뭔가 그 아주 삶을 향한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그 다음 내용에 우나무도 다음 내용에 이제 이런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삶이나 뭐 혹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더 강력하게 대항하는 어떤 투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허무주의를 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상조차도 결국에는 강력한 인생에 대한 어, 자신의 의지의 표상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대받는 어린 아이의 그런 불쌍한 울음 속에서나 이제 그런 아이들의 그 심리 안에는 자살에 대한 혹은 자기 파괴에 대한 그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자기 파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심리는 내가 죽은 후에 혹은 내가 이렇게 자해를 하는 나 자신의 그 안에 그 의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나를 더 귀하게 여겨줄 거고, 나를 의미 있게 여겨줄 거고, 나를 사랑해 줄 건가요? 라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해라는 그 심리적인 그 해석 안에는, 역동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신의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현재 느끼는 자기에게 오는 고통, 뭐 이렇게 갈등, 막 아주 폭발하는 그런 감정, 고조된 감정, 막 이런 것들이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조된 감정 그 안에는 실제로 심리적인 그 내면의 역동의 회오리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차라리 신체에다가 자해를 하면 그 안에서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해 안에서도 자살, 죽음 역동이라는 그 자해 안에서도 느껴지는 그 인간의 강력한 그 의도, 그거는 왜 그런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인생은 무엇이며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읽으실 때 이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막 정말 그 이제 사람이 이 책은 신앙책인가 이론의 책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결국엔 제임스 로더가 이제 인생이란 무엇이며 왜 사는가를 질문하는 그 인간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인간이란 왜 인생이란 무엇이며 왜 사는가를 질문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질문을 어디에서 찾냐? 그 해답을 다른 피조물 혹은 자연의 모습들 중에서 유사성을 입증하며 찾으려 한다는 거죠. 왜 그랬지? 왜 그러죠? 솔직히 진짜 왜 그러죠? 왜 인간의 그런 고유성을 연구하고 인간을 정말 알고 싶으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서 찾아야지 왜 다른 데서 찾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라는 것, 아니죠. 이게 진화론자는 이거 안 하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질문할 때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른 피조물 혹은 자연의 모습들 중에서 뭐 화석, 뭐 아주 가장 그 강력한 꼬리뼈 때문에 꼬리뼈의 그 유사성 속에서
인간은 진화되었다라는 이제 뭐 이런 가설들을 막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진화론이라는 그 학문의 영역도 엄청나게 이제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룰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로더가 제시하는 질문은 그건 거죠. 인간 고유에게서 찾으려는 대답이 아니라 왜 다른 피조물 혹은 자연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유사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용의 질문에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관점과 위로부터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보충적인 저의 이야기예요. 로더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은 실제로 인간은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약에 이제 반대편에서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이 물건은 다 하나하나 분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해 시도가 마루타 실험에서 있었죠. 대단히 상당히 이제 그런 기이한 그런 행위였었는데,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분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을 다 펼쳐 보여서 알 수 없으니까 인간은 인간을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무언가를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래서 불가지론이 나왔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은 그거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순수 이성 비판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머리도 딸리고 시간도 너무, 저는 심리학을 배우는 것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가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경험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아류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에게서 인간을 분해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의 피조물이나 자연의 모습들 중에서 그 유사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한번은 해봅니다. 그런데 요새 과학이 그렇게 막 옛날처럼 뭐 인간을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뭐 웬만한 그 과학도 이제 거의 뭐 상세불명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전에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칸트의 세계의 한계라는 거죠. 칸트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한계예요. 그 당시 상황에 과학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고요.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상태 속에서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 세계 안에서는 순수한 이성의 비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의 세계에서 보면은 칸트의 이성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전에 강희청 교수님이라는, 예, 아주 훌륭한 교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그분이 이거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한계, 시대적인 한계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알 수 없는 이 상태도 시대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을 내고요. 결국에 인간의 그 영의, 죄송해요. 영 아직 잠깐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려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고유성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유성의 연구를 하려면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그 아래로부터의 관점과 위로부터의 관점이 같이 함께 그 연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학의 영역인 거고요. 여기는 뭐 일반 학문, 과학의 영역인 거죠. 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연구를 하려면
그렇다면 신학과 과학이라는 이 영역이 인간을 연구를 할 때,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메비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비우스를 이렇게 한 면을 막 그리면은 다 그리다 보면은 양면이 다 칠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유비 중에서도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유비를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연구를 하려면 신학만으로 인간을 규명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과학으로만 인간을 규명을 해버리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다음의 이야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래로부터 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서 이제 두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명은 판넨베르그 그리고 펜필드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인간은 과학만으로 혹은 육체만으로 그러니까 소위 아래로 이 빌로우의 관점에서만 다루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판넨베르그가 인간에 대한 어떤 독특한 특성에서 인간은 세상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인간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지금도 보이저호가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우주의 소리를 막 보고 듣고 막 거기에서 오는 그 음파를 탐지하면서 세계 바깥 세계에 뭐가 있는가를 막 사람들이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그러는 거야? 왜 인간은 그런 개방성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지구만 알면 됐지. 뭐 저기 명왕성 있는 데까지 막 보내고 그러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고 자기를 초월하려는 그 인간의 개방성. 그러니까 엑소센트리시티라는 이 소위 외부 지향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외부 중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깥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게 이 상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깥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은 아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돼요.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이제 펜필드가 이제 뇌 의사인데 간질 환자의 뇌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간질 환자의 뇌 실험에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뇌를 좀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두엽이 있고 두정엽 자리고 여기 후두엽 너무 후두엽이 이 정도인데 두정엽 이쪽 이렇게 있고 전두엽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막 그 뇌를 이제 전기 자극을 막 주니까 어떤 이제 이 간질 환자가 팔을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간질 환자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 이건 선생님이 팔을 드신 거지 제가 든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 부위가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 이쪽 전두엽이나 어느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자극을 했나 보죠. 그런데 그 자극에서 그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팔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든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자극해서 나를 내 팔을 들게 하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펜필드가 되게 흥미로운 생각이 든 거죠. 도대체 그럼 뇌 안에 어디에 나가 있지? 나의 위치는 어딘가요? 라고 하면서 아무리 여기저기 자극을 해봐도 나라는 그 위치는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결국에 그 판넨베르그에게서는 인간은 외부를 지향하는데 그 외부를 지향하는 인간의 그 끊임없는 외부를 지향하는 초월을 향한 욕구 그리고 실제로 펜필드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뇌 실험에서는 인간의 아무리 그 어디에도 뇌 안에서 그 어디에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초월된 존재의 인간의 그 특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소위 뭐 이거 뭐 솔직히 뭐 판넨베르그 세상에 대한 개방성 이거 하면서 인간이 뭐 외부를 지향한다는 거 누가 부정할 사람 있나요? 솔직히 지금 우주과학 시대에 막 엄청나게 위성을 쏘아대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은 엑소센트리시티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이미 인간 고유함 안에서요, 그 인간의 특성, 외부를 지향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왜 그거 지향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보면 인간은 실제로 요 아래로의 그 관점 안에서만 인간이라는 것을 규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위로부터의 관점이 요구가 되는 것이다. 뇌는 아주 이제 뭐 모르겠죠. 뭐 이제 아직 우리가 진짜 뭐 아까 칸트 얘기한 것처럼 과학이 다 발달이 되지 않아서 뇌의 위치를 나라는 뇌 속에서 그 위치를 아직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라는 존재는 초월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예요. 이제 그냥 트랜스 휴먼이라는 그런 주제가 많이 있대요. 근데 그 트랜스 휴먼에서의 그 스토리의 은유도 결국에는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디지털에서의 그 영생을 꿈꾸는 이게 왜 이러지? 디지털에서 영생을 꿈꾸는 그 족들이 생겨난대요. 이게 영국에서 이제 어떤 소설이나 그 플랫폼 기반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도 결국에 인간은 암암리에 나의 그 나라는 존재, 인간의 그 나, 소위 나가 육체를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인간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이 두 가지 특성, 왜 인간은 초월적이고 또 그리고 바깥 세계를 지향하는가.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요. 우주를 알려면 정말 우주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없는 것은 인간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인간을 제대로 알려면은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규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인간이 뭐 정말 진공 상태에서 아무도 지식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미 알려줬는데 이거를 이제 인정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 아래의 관점에서 자꾸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진화론자들은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냐면 우주 어딘가에서 떨어진 우연히 그 떨어진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그것이 진화되고 진화되어서 이제 인간의 생명까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 그것이 저는 그거를 밝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성경을 가지고 밝히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근데 인간은 너무나도 음, 탐구를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가요. 막 많은 시간을 거쳐서 찾아갔는데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생명과 모든 비밀을 다 밝혀냈어. 근데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저도 뭐 저에게도 공상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형은 언제나 자기 자신 너머를 가리키고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너머를 가리키는 그 인간형의 존재. 결국에 그런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면 창조하신 분의 관점, 바로 이 위로부터의 관점이 요청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아래로부터의 관점과 위로부터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임스 로더 교수님께서. 예, 제가 오늘 주일인데 막 열심히 만들어서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다음 영상은 23일 수요일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